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를 TV 2025년 하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요. 장염이 요즘 유행이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탈나지 않도록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요.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미리 접종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 곧 첫눈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죠.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사나에, 사나우나인가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발언으로 인해서요. 요즘 주가가 지금 뭐 AI 관련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고요. 일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유사시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을 이제 침공하게 되면은 유사시에 자기들이 뭐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이제 중국 대사가 좀 말을 심하게 했어요. 방송으로 감히 할 수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열도가 막 국민들이 막 불불 끓었습니다. 감히 대사가 총리한테, 그러니까 따지면 일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 외교적 발언은 아니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행주가 좀 갔습니다. 호텔 관련주도 갔고요. 왜 갔느냐? 중국이요. 일본, 그러니까 중국 자기 국민, 자국민들한테 일본 여행 금지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일본 영화들 지금 다 내렸죠. 우선요, 여행으로 따지니까 또 일본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각에서. 아이고, 매너 안 좋은 뭐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와서 우리는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보세요. 중국 아이들이 일본 가서 그 여행 가서 쓰는 돈이 1년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여러분,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예, 저는, 그래. 저 일본 가지 말고 우리나라 와라. 우리나라 저 와서 뭐 삼겹살도 많이 먹고 김치찌개도 많이 먹고 저는 그냥 내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여행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 관련된 것만 해도 한 14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그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각 나라의 어떤 주권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유사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 그래야 됩니다. 그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뭐 그런 이제 보고서, 지금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긴 해요. 내후년 2007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07년에 그 정도면은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에요. TSM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좀 주목을 좀 해보세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자, 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자, 불장에 뭐가 늘었다? 투자주의. 투자주의 종목이 늘었다. 그것도 대형주에도 경고 딱지라고 했습니다. 대형주에도. 그래서 이 기사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올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사이 주가가 몇 퍼센트, 200% 넘게 오른 대형주들이 최근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일각에선 야, 이게 주주주인데 경고 딱지를 붙이는 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일각에서 주도주인데 경고 딱지 붙이는 거는 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코스피가 5천 가는 거고 코스닥이 뭐 1500, 1400 가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최근에 갑자기 AI 관련된 거로 그런 주가가 막 4천에 4,200 뚫고 가고 코스닥도 막 뭐 잘 나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야,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샀어. 그럼 조정 줄 때는요? 조정 줄 때는 또 겁나서 못 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잖아요. 자, 한국거래소의 시장 경보 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갑자기 급등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예요. 소수 계좌예요. 소수 지점, 소수 계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명 내지는 증권회사가 꽤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역삼동 무슨 뭐 땡땡 증권에서 예? 거래, 매매가 집중된다 그러면 이거를 불공정 거래, 예,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래 가능성이 있다. 그 종목에 대해서 투자 위험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주의고 두 번째 투자 경고. 그럼에도 계속 예, 그따구 행위하면 투자 위험, 이게 3단계거든요. 그 투자 위험하면요, 거래 정지도 시켜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그죠? 예. 투자주의 종목 지정 이후에 10일간 급등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투자 경고 받고 주가가 더 오른다. 그럼 위험 종목 지정되고 거래를 일시적으로 하루긴 합니다만 매매 거래 정지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꼭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종목인가 봤더니요, 요게 삼성전자는 없어요. 우선 이쪽에 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투자주의 종목 지정 건수가 24년도에는 194개, 그 다음에 올해는요, 아직 안 끝났는데도 무려 315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투자주의 받은 초창기 불건전 유형 대형주 자료는 한국거래소입니다. 어딜까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방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전력은 LS 일렉트릭. 그래서 모르죠. 무슨 소리인지,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뜯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족 여러분. 자, 보시자고요. 제가 BPS만 적어놨습니다. 대표 조선주 삼성중공업. 여기 이 회사가 청산가치가 5,4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32,000원. 엄청 많이 갔죠? 그럼 이거 보면서, 야, 여기 샀어, 여기 팔았으면, 아니, 여기라도 사서 여기 팔았으면, 아니, 여기라도 사서 여기에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갈 때 살 수 있는, 호가창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 아십니까? 예. 어쨌든 5,400원짜리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건 투자질, 투자 경고, 이거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죠? 다 간 겁니다. 그 중요한 건요,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이야죠. 5,000원짜리가 뭐 바닥 찍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고요. 골고루 가야지. 대형주 어느 정도 한 두세 배, 청산가치 대비, 가치 대비 한 두세 배 가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또 중소형주, 중형주가 가고, 그 다음에 소형주. 그럼 순환매가 이루어져야지. 예? 자, 그 다음에가, 현대중공업. 여기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64,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64만원. 그러니까 몇 배? 10배. 10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투자주의 주냐? 이쪽에서 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예, 소수 계좌나 소수 특정 지점에서, 예, 증권 지점에서 뭔가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이런 일이 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입니다.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15,000원짜리가 15만원. 많이 갔죠, 그죠? 하나오션. 지금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증권방송을 채널을 돌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알아주는 경제신문 방송사에서 프로티나 추천하던데요. 여러분, 프로티나 여기서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티나 그러면서 지지난주가 제가 막 방송에서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그 종목을 추천하던데요.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108,000원입니다. 전에는 68,000원, 그 다음에 55,000원짜리.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요. 100만원까지 갔습니다. 예. 물론, 이 종목이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올랐다? 주가가 4,200까지 간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더 가지 않고 멈추거나 처지거나 그러면, 예,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려 있는 그 자금들이, 외인들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도 눌러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무 관련 없는 종목인데 거래량도 없고 같이 왜 빠져?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 18,000원짜리가 249,000원. 이거 사시겠어요? 사시겠냐고요? 저는 안 삽니다. 그 다음에 대표 전력주입니다. LS 일렉트릭 61,000원짜리가 50만원.
그러니까 투자주의 주는 거죠.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주는 거죠. 더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공매도겠죠. 그죠? 자, 불장애. 뭐라고 했다고요? 예. 투자주의 종목수 늘었고, 대형주에도 경고 딱지. 그러면서 난 이거 보면서 일각에서는, 야, 이게 주도주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썼길래, 이게 일각에서라고 하는 이 일각이 누군지, 예. 하여튼 좀 회초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이들가님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뭐만 없다? 삼성전자는 없어요. 삼성전자는 저 57,000원인데 112,000원. 상대적으로 싸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막 눌릴 때, 이때는 사고 싶지 않아요? 예. 겁나죠? 야, 이거 눌리면 사고 싶어. 그래. 눌렸어요. 겁나죠? 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뭐 S&P 500이나 뭐 대만 가권 지수나 뭐 일본 니케이 지수하고 달라요. 걔네들이 지금 올라갔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올라갔던 에브리싱 랠리 할 때 우리만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 지수로 따지면요. 7,500 가 있어야 된다니까. 7,500. 그러니까 5,000이 가야 거기서부터 스타트라니까 우리는. 쟤네들은 이미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다고. 근데 이제서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 5,000포인트니까 너무 놀랄 건 없다라는,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놈은 AI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요즘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요새 며칠간 상당히 좀 충격파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12월 달에 내릴 가능성이 90% 점쳤다가 50%였다가 45%로 내려왔어요. 제 생각 얘기할게요. 제 말이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중앙은행에서 12월 달 기준금리 안 내리면 미국 박살 날걸요?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셧다운이 너무 길었다고요. 셧다운이 길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금리 내린다 쪽에 저는 베팅을 하겠다. 예. 뭐 동결도 있을 수 있고, 인상은 아니고 동결과 인하인데, 저는 인하 쪽에 베팅을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 최근에 왜 이렇게 빠지냐. 엔비디아 지분을 정리한 헤지펀드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이 엔비디아 매도를 했다. 지난 분기 보유했던 지분이 총 54만 8천 주인데 전량 정리했다. 이 얘기예요. 전량 정리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그 방송을 보고 뉴스를 찾아봐도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이제 미국 뉴스를 이제 많이 뒤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 요즘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예, 거기서 찾아냅니다. 저도. 그래서, 자, 아마존이, 메타가, 알파벳이 뭐 한대, 얘네들도 AI 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3년 만에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뭐 한다고? 뭐 AI 쪽이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만기에서 40년 만기. 그러니까 총 6가지 회사채를 무려 150억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메타도 300억 달러 10월에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초 알파벳이 250억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빅테크 회사채 발행이 급증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은행에서는 잘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안 해주니까 이거 너무 과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빵 터지려면요,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 올리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봐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무리한 AI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이게 긍정론보다는 뭐가 득세하냐면요, 재무 우려다. 부채 비율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가 한번 빵 터지면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이 친구들은 뭐 고점에서 팔고 뭐 자기 돈 다 빼돌리고 하겠죠. 똑같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라클의 재무 문제 지적도 이어지는 중이고, 마이너스 30% 낙폭은 AI 전략에 대한 신뢰의 부정적 의미다. 막대한 투자, 재무 문제, 그리고 성과는 없어. 늦어진다고요. 늦어진 성과 때문에. 그래서 다른 빅테크로 불안이 확산되는 원인,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어떻게 발표할까? 엔비디아는요, 무슨 회사냐면, 예? 팹리스라니까? 공장이 없다고요. 그냥 설계사무소 같은데요. 그리고 생산은 대만에서 하는데 그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막 5천만 원짜리를 우리나라에 막 26만 개를 우선 뭐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막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뭐 공짜요? 아니잖아요.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짚어갑니다. 버블이냐 아니냐. 엔비디아. 저는 젠슨왕을 여러분들 젊은 층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냥 9살에 대만 사는 애가 아버지가 뭐 출장 미국 갔다가 야 여기야 야 이런 나라가 있어 우리 애는 여기서 키워야지 그리고 말도 못하는 9살짜리를 데려와서 이제 미국에 이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민 와서 그 젠슨왕이 할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었죠. 그나마 이제 머리가 똑똑하니까 야 이 게임을 2D를 3D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앉아서 그런 거 만들었던 친구예요. 예, 그리고 사실 옛날 같으면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재용 회장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 예, 그 앞에 1층에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가 아저씨 나가! 이런다니까요. 그 정도였는데 어쨌든 예, 재수가 좋았던 거죠. AI라는 것 때문에.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시총요. 무려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6천조라고 6천조. 6천억이 아니라 6천조. 6천조. 감이 안 와요. 지금요. 뭐 6천조 그래도 이게 전청조 아니라 6천조 그래도 감이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S&P 500 비중이 7%를 차지합니다. 7%. 엔비디아. 엔비디아. 자, 이 회사는 뭐라고요? 칩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니까 그냥 설계하는 회사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장이 없는 회사. 팹리스. 그래서 누가 이런 거를 생산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니스 뭐 이런 데요. 그죠? 예. 그런데 특히나 얘가 이제 대만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디서 생산하느냐?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라고 하는 TSMC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 중국이 대만 건들면 우리가 개입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3차 세계대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27년까지 내후년이죠. 대만 침공 준비 마칠 가능성. 아니 그런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바람을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주변에서 막 훈련을 하잖아요. 뭐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 제주도 같은 그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걔네들 일이고. 그러면 일단 중국이 예를 들어서 침공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TSMC는 문 닫는 거죠. 안 그래요? 문 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국 주가 1929년대입니다. 대폭락, 대공황호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 파운드리는요, 전 세계 유일입니다. 지금 이제 뭔가 저는 이재용 회장이나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치적인 건데 시진핑 주석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27년 가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주 몇십 년 동안 끝까지 이제 대만을 잠식하려고 꽤 애를 썼죠. 돈도 많이 쓰고, 그쪽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그 친중국계 많이 애를 썼는데 끝까지 대만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죠. 그죠? 아시죠? 중국은 그 자리에서 투표하잖아요. 투표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열어서 바로 그 칠판에다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이렇게 하시는 거 아세요? 딱 그래요. 뭐 사전 투표 이런 거 없어요. 자, 백업 파운드 전 세계 유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S&P 500 지수예요. 7% 차지하는. 근데 젠슨왕이 그래요. 서방이 AI 법을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라? 더 투자해라.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친구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진지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제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지금 나오십시오. 지금 나오시는 게 가장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서브프라임이 뭐냐면 2008년도에 이제 났던 사건인데요.
등급이 안 되는, 신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 한참 유행했던 뭐 술집 웨이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뭐 그런 쪽 유흥업에 종사하는 친구들, 주소도 불분명하고, 예, 뭐 수입도 뭐 고정적이지 않은 애들한테 10억짜리 주택을 산다. 그러면 12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이자도 되게 싸게. 그랬다가 신났죠. 그죠? 집을 또 사고 싶어. 그럼 뭐 10억짜리 또 사면 12억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막 올라요. 그러니까 신났죠. 그죠? 대박 났죠. 그죠? 그랬던 사건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투자했던 투자은행들은 이게 곧 터질 거라는 걸 알까 모를까요?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CDS라고 신용부도 수합이라고 제가 왜 써놨냐면요. 여러분, 지금 그 AI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투자한, 은행이 도이치뱅크예요. 이게 그때 당시도 도이치뱅크가 여기 투자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자기 원금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생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MBS, 모기지, 저당증권, CDO, 부채담보보증권. 워렌 버핏도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자기가 이 금융업계에 있으면서 이거는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어디로 흘러나요?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국민들, 뭐 은행 창구 가서 쓸데없는 이런 거 막 사대고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판다고요. 그래서 도이치뱅크나 이런 은행들이 결국에는 자기들 부를 다 축적하고 뭐 아주 빵 터졌던 어마무시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도이치뱅크로 보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인데요. 도이치뱅크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투자한 은행인데 얘네들이 상품을 만들었어요. SRT라고. SRT 하니까 무슨 저 기차가 아니고. 자, 이거를요, 합성 위험 이전이라는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눌릴 때 사실하니까요?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도이치뱅크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때 이 CDS 만들어서 자기들 투자한 거 다 걷어간 애가 도이치뱅크라고요. 예? 그리고 이 CDO 부채담보보증권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예? 그 시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죠? 예, 화투를 치는데 미나도 치다가 고소도 치다가 도리치고 땡 치다가 월남봉 치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센 거로 이제 자꾸 바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젠슨왕 잘 들어.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야, 이거 큰일 났다. 물론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야, 이거 한없이 들어간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 돈 날리게 생겼다라고 할 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생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쫙 뿌립니다. 그러자 마이클 버리라는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요. 경고한 겁니다. 증시 버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 너도 알았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SRT 새로운 파생을 만들었으면요. 저 같아도 아싸라비오 지금까지 1년 동안 실컷 해 드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그러고 팔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 거품 붕괴를 예견하고, 예견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파생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로 해서 대꾸받고 해서 자기들 투자한 돈을 걷어가니, 그러니까 얘도 예견한 거죠. 자, 이 정도면 이제 국내도 또 쇼포지션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그래요. 저도 유명세를 얻어볼까요? 해당 사태를 다룬 마이클 루이스의 저서 빅숏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보셨어요? 빅숏의 주인공 배역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마이클 버리가 야, 이거 좀 약간 버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I가. 그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합니다. 도이치뱅크 제일 많이 투자한 은행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SRT 합성 위험 이전이라고 하는 상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자기 돈 날리게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막 이거를 또 파생을 만든 겁니다.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AI 한다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저주저 할까? 야, 이거 리스크 관리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 상품의 주 투자자는 누구냐? 사모펀드하고 헤지펀드거든요. 그럼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자기 돈 갖고 하냐? 아니, 은행 대출 받는다니까요. 은행 대출로 상품을 구매해요. 그 은행 부실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은행,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같은 편이요. 그럼 결국에는 은행 대출 받아서 SLT라고 하는 합성위험 이전이라고 하는 파생 만드는 거를 은행이 대출해줬지, 사모펀드, 헤지펀드가 주 고객이지.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얘네들이 은행에서 이거를 잘게 쪼개서 판다니까요. 그게 2008년이야. 모르셨어? 그런 거라고. 결국에는 이것도 개인 투자자만 피해 입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 TSMC 그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요. 이게 이제 60년대 나온 어떤 뭐 멕시코 배경으로 그 서부 영화요. 그 동네가 막 아주 막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정의의 어떤 총잡이들이 말을 두구둑 7명이 가서 막 거기를 이제 도시를 이제 아주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하듯이 그 도시를 그렇게 해줬다는 건데,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정의 서두입니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주식,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시나에 이런 애가요, 사나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던 시진핑 주석도 성질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건들면 3차 세계대전이죠. 그럼 이 회사 다 망하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주식 대폭락과 대공황이 오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있겠냐고요.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시진핑이가 이제 앞으로 한 100살까지 산다며요. 뭐해서 장기식 해가지고. 근데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수사님, 미국에도 저 TSMC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졌어요. 4년 전에 만들었어요. TSMC를. 그러면 앞으로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자. 아니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숙련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이나 우리 그저 아주 근면성이나 있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걸 만들어내지. 미국 애들이 그저 월급도 우리보다 막 2~3배씩 주면서 하겠어요. 그죠? 안 된다니까요. 그 TSMC도 저 큰일이죠. 그죠? 예. 계속 적자입니다.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국으로 옮기면 괜찮을 것 같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평화요. 오케이. 자, 닷컴버블하고 지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 닷컴버블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아주 그때 당시에 유명한 명언이 있었어요. 닷컴버블 때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러냐면, 썰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누가 알몸으로 수영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닷컴버블은요, 그거 아니었어요. 닷컴버블은. 컴퓨터가 초창기에 막 도입되고 막 할 때라. 자, 그때 당시에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95년부터요, 2000년 사이에서 벌어졌던 열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정신이 없었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이때는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 애매모호한 민주화돼서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 노태우 이렇게 합당해서 그리고 지나고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됐던 문민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 몰랐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때 이전에도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자,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딱 1년이거든요. 이때가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때 발생한 우리는 뭐였냐면요. 벤처 열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기투매, 엄청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였던 게 이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AI 보부라고 이거하고 이거는 아니죠. 이건 작정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망가지고서 그 다음 정권이 노무현 정부였는데, 야, 이 코스닥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살려야지. 그래서 만든 게 특례 상장인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린 거. 이건 폐지해야 되는 거다. 알겠죠? 이해 가셨죠? 지금하고 그거하고 이제 닷컴 열풍하고 예를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SRT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도이치뱅크가 만들었어요. 그건 도이치뱅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한 애인데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걔네들 입장에서는 끝났다 생각해서 원금 회수를 하기 위한 어떤 파생을 만든 거죠. 그러면 지금 빵 터진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그 파생을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도이치뱅크가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조각조각 해서 다시 어떤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거 해서 원금 회수하기까지는 최소 2년, 최장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빵 터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투자주의 종목, 주도주, 뭐 무슨 우리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막 10배, 8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셨죠? 그래서 세상을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경고하는 증시법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느낌이 세야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혹시 여러분들 엔비디아 들고 계시다 그러면 파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BPS가 10만 4천 원, 특히 이제 7만 6천 원대부터 얘가 스타트를 했는데요. 그리 할지라도 64만 원대 이거는 좀 높긴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떠냐?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나라 종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럼 뭐 살래? 그럼 저는 하이닉스. 저는 아니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화면을 그냥 이렇게 잠깐 띄워봤습니다. 그렇다고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좀 늘렸다가 어느 맥점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역할, 앞으로의 하이닉스의 역할이 크긴 크겠죠. 그죠? 오케이. 자, 주식 대혁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식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아싸라비오 그러고 막 하이닉스 막 이럴 때 저는 안 한다고요. 프로티나 막 이러고 특례상장 이럴 때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 미래 나노텍이란 종목인데요. 차트가 너무 이뻐요. 차트만 이쁘냐? 재무제표도 이뻐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원칙, 이 기준과 원칙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수장이 대가들의 투자법에서 종목을 제시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 나노텍. 자, 이게 일봉입니다. 미래 나노텍.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기준봉이 나오고, 기준봉이 딱 나오고, 중심 라인,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방향을 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800원이야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전에는 여기도 기준봉이 있었어. 여기 있어서 쭉 올라갔는데 이 검정색 화살표는 뭐예요? 도망쳐 그 얘기예요. 이게 투자주의예요. 이게 과열 종목 지정이고 이게 투자 경고고 투자 위험에서 하루씩 거래 정지시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주도주 역할을 하는 우리 대표적인 코스피 200 종목들이 어떻게 10배씩 가는데 그냥 뒀습니까? 자,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도망쳐야 된다. 그러고 쭉 흐드러졌다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다시 움직이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지난주 잘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에 찾던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매주 바꾸는 이유가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71428 오르게 비밀 미래 나노텍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어저께 보십니까? 갑자기 붕 떠버렸어요. 한 15% 16%가 날아갔잖아요.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예를 들어서 한 20% 수익 난다는 거는 이거는 천지개박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는 여러분들 늘 똑같습니다만 이게 뭐 하는 회사야? 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 보면 예. 자, 예. 미래나노텍 그러면 뭐 미래첨단소재, 2차전지소재, 양극재, 뭐 첨가제, 수산화, 리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료를. 이런 거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본다? 대지분이 22.5%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래나노텍이 앞으로 계속 열심히 진짜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날아가려면 이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처럼 그런 시가총액 1, 2위는 아니잖아요. 제가 20% 이하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2.5%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예, 그래서 이거를 막 집중 투자해서 막 직전 고점을 향해 달려가자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예, 대비 영업이익이 예,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부채 비율도 88%, 유보율이 180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했더니 저 9656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600원 빼고 그냥 쉽게 하면 9,000원 더하기 9,000원 그러면 9, 18, 18,000원이죠. 그럼 되게 이제 한 19,000원 쉽게 얘기하면 2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더 가면요 안 된다니까요.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차트를 봤더니요 여기 36,000원까지 갔었는데 3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대 이렇게 13,000원대 만들었으면 이거 저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여기 직전 고점만 해더라도 이거 25,000원인데 그러니까 나는 2만 원까지만 간다. 그 대신 약속하자. 자, 아까 얘기했죠? 19,000원이니까 이제 2만 원으로 볼게요. 이 종목은 2만 원까지 했어. 내가 수익 실현하고 팔았어. 알겠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매도를 딱 수익 실현하고 대주주 지분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대주주 지분을 봤는데 지분의 변동이 없고 그 상태 22.5% 그대로 있으면 그때는 다시 재공략해서 2차, 3차 직전 고점을 보면서 매매할 수 있으나 절대로 아니 된다. 그 대신 얘가 갑자기 급등 있지, 급등. 앞서 막 그 갭을 띄워서 막 그저 붕붕 띄우면 급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린다? 이 종목 2만 원대까지만 보시면 된다. 주식 대혁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500원에 35. 코스닥 우량 기업이고요. 여기 14,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59,000원 21년 1월 59,000원을 찍고 14,190원 디바이스. 여기 써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어때 보십니까, 여러분? 이게 일봉이 되겠습니다. 어때 보십니까? 일봉.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예, 기준봉. 선생님, 저 때는 안 합니까? 예, 저 때는 저는 안 합니다. 하이닉스 선생님 60만 원대인데 누가 90만 원 간다는데 안 삽니까? 안 삽니다. 오히려 이런 거 삽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저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치, 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해야지. 이 회사가 그 정도까지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매매하는 거지. 그래서 디바이스라는 종목인데 이거를 기준봉이라고 그래. 기준봉. 아시겠죠? 여기도 여기 빵 거래량 들어왔는데 얘는 기준이 안 된 거지. 안 된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은 여기에 화살표가 나오고 여기. 그러니까 종가는 7%에서 14% 이하가 돼야 되며 고가는 14% 이상이 돼야 되느니라. 맞잖아요. 주가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횡보한 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장대 양봉을 만드는데 반드시 종가는 7% 이상, 고가는 14%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기준봉이라 한다.
그러면 기준봉이 발생하고서 이 종목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예, 재무제표. 뭐 하는 회사야. 그러고 봤더니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 주가가 예, 툭 치고 올라옵니다. 거래량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14,20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야? 그랬더니 이것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설비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부 제조사라고 그랬죠. 그죠? 디바이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쫙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은 자, 디바이스는요, 뭐뭐뭐뭐 하는 회사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 나온 기사 막 여기저기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뭐 원고 써서 아주 자기 이 회사 난 이산조 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뭐 얘기하는데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봅니다. 33% 화이팅. 그리고 안정성 지표가 유동비율, 1년 안에 현금화 쓰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 200%가 스탠다드인데 딱 떨어지게 이때는 장난을 좀 쳤고 이때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시원했고 부채 비율이 41%, 유보율이 무려 4,000%가 넘어요. 어우, 안 좋아요? 이 진짠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침으로 이렇게 쓱쓱 문다면 이거 다 빨간색인 거예요. 모르셨죠? 한번 해봐요. 네, 이거를 침으로 이렇게 붓기면요 빨간색이라니까요. 근데 검정색으로 써놨으면 문대면 빨간색일 수도 있는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는 얼마나 뻘겋길래. 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 BPS. 예, 너 이름이 뭐니? 네 청산 가치가 얼마니? 예, 저는 21,000원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니? 예, 제 가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리 와. 내가 네 가치를 인정해 줄게. 자, 가자. 디바이스. 손 붙들고.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성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만 할 뿐이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얘가 21,000원짜리라니까요. 21,000원까지 가야 본전이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5,000 다음 달 12월 중순까지 5,000포인트 안 가면 진짜 저 용산 쫓아갈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14,000원. 다시 한 번요. 여기 뭐라고요? 21,000원. 여기 14,000원. 뭐라고요? 21,000원. 이거 저 메모를 하십시오. 아셨죠? 메모하시라고요. 21,000원. 여기요. 59,100원까지 갔는데요. 아니요. 그냥 일단은 여기까지만 가. 아니, 14,000원에서 21,000원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독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일단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여기서 샀는데 그죠? 이러다가 빠졌다가 이러다가 그냥 완전히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딱 보면 주봉이나 월봉을 딱 봤을 때 이게 바닥 같아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가 이게 지금 59,000원, 6만 원까지 갔으면 한 3배 간 거잖아요. 가다 다시 왔는데 BPS가 21,000원 만들어 놨는데 거기까지도 안 갖고 잘 다져놨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일봉서 보니까 얘네들이 자, 우리 출발합니다. 송 소장. 그러니까 많이 알려주십시오라고 지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다 허락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어떤 소설책 같은 얘기로 하자면 나는 한국거래소 금융위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지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갖고 좀 지켜봐라 그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런 종목을 좀 투자를 하십시오. 프로티나를 추천한다고요. 아침에 8시 반에.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주식대행명. 자, 보십시오. 소외된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 61% 늘 때 37%밖에 안 됐다. 코스닥 체질 개선 유인책 필요하다. 예. 체질 개선을 해놓고 유인책이 필요하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2024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저는 외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례 상장을 상장시키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소 반도체 방산 중견 중소기업의 ABCD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A, B, C, D. 하나 더. A, B, C, D. 그래서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 기술인인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상장시켜서 기업을 키우자.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다 죽고 기업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 하나 보자고요. 여러분 25년 11월 17일이요. 월요일이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상장한 건데 회사 이름이 그린광학. 이게 첫날 일봉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그린광학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거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께도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첫날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봉 둘째 날 봤더니요. 뭐라고 쓰냐면 자, 다시요. 이게 일봉이고요. 자, 둘째 날 여기 보니까요. 여기 55,000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8,900원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그린광학. 그리고 얘는 분봉을 제가 좀 가져다가 놨어요. 분봉. 가격대가 꽤 커요. 그래서 그린광학 뭐야 그랬더니요. 예, 초정밀 광학 시스템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광학 전문업체고 주요 제품 초정밀 광학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뭐 방산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뭐 A, B, C, D 다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 훌륭해요. 그린광학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요. 상장한 첫날 딱 봤더니요. 뭘 안 써놨다. 지분율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3일째 되는 날 지분율을 쓰셨는데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채 비율이 많아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물론 매출액은 그렇다 치고 직전 24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리고 그 전년도 23년도에는요. 마이너스 16억이었습니다. 이게 부채 비율이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150% 이하가 돼야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그래. 괜찮을 수도 있어. 그래서 쭉 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무리 계산기로 두드려도요. 이 회사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겐투 여러분, 이 회사가 55,000원을 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게 55,000원짜리라고요? 근데 BPS를 써놓지 않아요. 상장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사야 돼? 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어떤 기준을 알려줘야죠. 기준을. 이 청산 가치를. 그러다가 이게 알려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장에서 이미 개인투자들 다 들어와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놓고 고점에서 그때 좀 며칠 지나서 미안해요. 우리 회사 마이너스 2만 원짜리요. 우리 회사 알고 봤더니 1,700원짜리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종목을.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술인데 돈이 없어. 기술인데 왜 돈이 없어요? 그럼 어디 투자를 받든가.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엔젤 투자나. 그래서 일어서야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는 회사가 수두룩 하죠. 그럼 다 상장시키세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일봉 끝! 끝!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오늘 방송 오려고 주섬주섬 준비해서 딱 왔는데 보니까 그렇지 하고 5만 원짜리가 2,800원으로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800원, 2,300원, 2,400원. 마이너스 16억, 영업이익 2억.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는 회사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2,800원짜리를 5만 원에 파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 써 있죠? 뭐라고? 끝. 뭐 끝.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시장에 들여놓자. 그런 의미로 저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밑에 하단에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소규모로 무료 강연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많이 아픕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또 좋은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